안녕하세요. 이대희 서울치과의 이대희입니다. 오늘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 제가 와서 좀 전부터 기다려서 지금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진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색다른 경험이고 아주 얼떨떨하지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뇌 임플란트를 아주 그것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내서 써보자라는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제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로 특히 좋은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갖고 그리고 작은 사이즈를 써도 좀 워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세릭 컴포넌트를 갖고 있고 오래가고 꽤 비싸지 않고 그리고 수술도 쉽고 그리고 후딱후딱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되면 저는 그런 임플란트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갖는 임플란트는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의 종류를 커넥션에 따라서 즉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가 서로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누곤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죠. 즉 면과 면이 플랫탑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버트먼트가 픽스처의 안으로 들어가서 낑거지는 타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낑거지는 타입을 테이퍼드 커넥션이라고 하고 많은 경우가 이제 11도 커넥션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우만에서는 티슈 레벨이나 본 레벨이 8도, 15도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바이콘 같은 것들은 1.5도라고 돼 있죠. 다들 선생님들이 익히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측에서 11도, 11도, 총 22도의 테이퍼드 커넥션이 대세고요. 최근에는 이 파절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티슈 레벨을 구치부에 자주 쓰는 추세이고 하악 전치부에서는 원바디 타입의 임플란트를 즐겨 씁니다.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특히 보철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플랫탑, 즉 익스터널 커넥션을 사용하는 일부 유저가 있고 또는 1.5도 락킹 테이프 같은 바이콘 타입을 선호하는 매니아층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회사에 따라서 5도짜리 또는 10도짜리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라우먼처럼 15도짜리 커넥션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많이 쓰는 11도 커넥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회사 거를 쓰기도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수술만 해달라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 선생님이 어떤 제품을 쓰는가에 따라서 뭐 오스템으로 해주세요, 메가젠으로 해주세요, 덴티움으로 심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심어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이것은 바로 11도도 두 가지 타입으로 커넥션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싱글 컨택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스트라나 ITI, 오스템, 신흥, 디오, 메가젠의 ST 등은 위에만 닿고 아래는 이렇게 닿지 않는 그런 타입을 말하는 것이죠. 더블 컨택 시스템은 덴티움, 네오, 덴티스, 메가젠의 애니온처럼 위에도 닿고 아래 부위도 살짝 닿는 타입을 더블 컨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이 조미라는 잡지, 치과 잡지에 그 조성영 선생님 이하 여러 분들이 낸 그 저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가 하악에 이제 볼 어버트먼트를 해서 오버덴처를 했는데 임플란트는 오스템을 심었어요. 그런데 볼은 덴티움을 심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것이 이런 볼 어버트먼트 같은 것들은 대부분 오버덴처형 어태치먼트는 원바디 타입이잖아요. 원바디 타입의 어버트먼트는 이제 싱글 컨택이냐 더블 컨택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번 조였는데도 자꾸만 풀리는 거예요.
오른쪽이 풀렸다가 왼쪽이 풀렸다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풀릴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오스템을 심었으면 오스템은 싱글 컨택이니까 싱글 컨택 볼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는 덴티움이라서 덴티움 거가 있어서 덴티움을 넣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블 컨택을 넣었으니까. 이것은 계속 30뉴턴으로 환자를 뭐 한 2, 3주 인터벌로 계속 불러서 계속 조이지 않은 한 자꾸 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이다 보면 어느샌가는 안 풀리게 되겠죠. 안 풀리면 그것이 맞아떨어졌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변형이 되면서 안 풀리게 되는 것이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하게 2개를 심고 마그넷을 했다. 예를 들어서 상하게는 오버덴처를 잘 안 하지만 이제 팔라탈 볼트가 깊지 않고 얕은 사람, 또 플래비 티슈가 있는 분들은 덴처가 조금 헐거워서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혹 저도 2개 또는 그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고 마그넷 오버덴처를 합니다. 이때 오스템을 심었는데 오스템에서는 마그넷이 안 나오네? 그리고 다른 타회사, 덴티움의 타회사 거를 갖다가 쓰면은 이게 틀리다는 것이죠. 싱글 컨택 임플란트에 더블 컨택 어태치 원바디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넣으면은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 컨택 원피스와 더블 컨택 원피스는 그것이 인게이지 되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기만의 것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같은 11도면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11도는 맞지 않는 게 대부분 어버트먼트는 아래에 안으로 이제 픽스처 안으로 낑겨 들어가게 되는데 이어지는 서피스 컨택이 아니라 부분 닿게 돼요. 이제 포칼 컨택이 된 것이죠. 대부분 위에가 닿고 아래는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콜드 웰딩이란 말을 하는데 어버트먼트가 들어가서 뭐 7, 8년, 10년 썼더니 나중에 크라운을 벗기고 다시 보철을 하려고 어버트먼트를 푸는데 안 풀린다. 콜드 웰딩이 됐구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콜드 웰딩이란 말은 사실은 이러한 진공 상태에서는 가능한 일이고요. 이것은 변형이 돼서 안 빠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싱글 컨택 헥사와 더블 컨택 헥사를 보면 이것도 완전히 달라요. 즉 원바디 타입의 어버트먼트나 헥사를 가지고 있는 어버트먼트는 제 것이 아니면 안 맞습니다. 콜로니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커스텀 환봉인데요. 좌측은 오스템, 가운데는 덴티움, 우측은 아스트라 커스텀 환봉이에요. 보시면 가운데는 더블 컨택이잖아요. 헥사의 위치가 틀립니다. 좌측, 우측은 싱글 컨택이고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넌헥사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지만 넌헥사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버덴처처럼 원바디 어버트먼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최종 보철물을 내가 볼을 할지 로케이터를 할지 아니면 뭐 마그넷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메가젠 협찬이라서 메가젠 얘기를 말씀드리면 메가젠에서는 덴처 어태치먼트가 맥록이라는 로케이터 같은 것이 있고 맥볼, 볼 어태치먼트가 있고 마그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체에서 애니원이나 ST가 있어서 이 자체에서 싱글 더블 컨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싱글 더블 컨택 그 헥사 그 임플란트에 다 맞출 수 있도록 이 덴처에 나오는 어태치먼트 어버트먼트들은 그 나사산을 잘 조절해서 양쪽에 다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죠. 즉 풀리질 않습니다. 애니온에 넣어도 안 풀리고 ST에 넣어도 안 풀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선생님들도 자기가 이제 오버덴처를 할 때는 어태치의 종류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픽스처의 모양이 네로 리지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24, 25번에 이제 발치된 지 오래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24번 부위는 이 하방에서 천공이 일어났죠. 페네스트레이션 운두라고 하죠. 위에는 이제 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방은 당연히 임플란트,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코로날 쪽은 괜찮기 때문에 힐링을 넣었고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하방에 약간의 천공을 더 시키고 고리식하고 멤브레인을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4개의 핀으로 고정을 했죠. 그래서 뭐 별일 없겠거니 하고 스티치 아웃하고 환자분을 4개월 후에 내원시켰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열었더니 뼈가 다 날아갔네요. 뼈가 다 날아가서 할 수 없이 픽스처를 빼내고 다른 픽스처를 넣습니다. 다른 픽스처는 이때 링구아롤에 이제 기대서 린데만 드릴로 그 부위를 쉐이핑을 하고 스트레이트 타입의 픽스처를 넣는데요. 픽스처들의 모양을 보면요, 테이퍼하고 약간 호리병처럼 테이퍼한 부위, 그리고 스트레이트한 것 같지만 조금 테이퍼한 한 1.5도 정도의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좀 공격적인 그런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그 네로우 리지에 집어넣었을 때 이런 스트레이트 타입은 크게 그 아주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스테빌리티는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떨어질지 몰라도 팽창을 많이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공격적인 타입의 픽스처들은 드릴링을 잘하고 설치기에 아주 많은 힘을 가하면서 식립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버칼 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버칼 쪽으로 이제 심다 보면은 이 버칼 쪽에 힘이 많이 가해져서 프레셔 네크로시스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코로날 쪽부터 에피칼 쪽에 고리식을 광범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GBR을 하고요. 지금은 10년이 지났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쓰는 픽스처의 외형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형이 중요하면 드릴과 코디네이션이 있는데 드릴은 그냥 드릴링을 하고 나서 픽스처를 넣다 보면은 그 드릴링 할 때는 몰랐지만 픽스처의 외형에 따라서 이 픽스처가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획득하는 구간이 다릅니다. 코로날에서 그것은 본의 모양에 따라서 본의 위드스에 따라서 스테빌리티를 획득하는 구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외형을 살펴보고 그 리지의 위드스, 리지의 골질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운드가 페네스트레이션 운드냐 디스턴스 운드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현명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페일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픽스처 프랙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픽스처는 왜 부러지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빡빡하게 심으면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데 잘 안 들어가서 마지막에 손으로 막 우겨 넣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손맛이 좋으니까 마음은 편하죠. 마음은 편한데 그것이 과연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빡빡하게 심으면 그 잔여 응력이 픽스처 내부에 남아서 그것이 이제 픽스처 내부에 어떤 기계적인 변형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인설션 토크에 따라서 커넥션의 그 헥스 부위가 이게 변형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위에는 3.5 픽스처고 아래는 4.0 픽스처입니다. 이것을 50뉴턴, 100뉴턴, 150뉴턴을 했을 때 100뉴턴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150뉴턴부터 무언가 그 헥스 부위에 그 응력이 집중된다는 것이죠.
집중되면서 그 부위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임플란트는 다는 아니지만 요새는 이제 타이타늄 그레이드 4로 과거에 만들었는데 요새는 거기다가 콜드워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각 가공.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100뉴턴 이상으로 빡빡하게 심으면 그 헥스 내부에서 소성 변형이 진행돼요. 응력이 남기 때문에 자기의 탄성 영역을 이탈해서 나중에 퍼티그 프랙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조미에 나왔던 건데 2016년 논문이죠. 인서션 토크를 이제 56 정도에서 96까지, 즉 100뉴턴 언더에서 평균 76 정도에서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거나 했을 때 쟀을 때 100뉴턴 언더로 한 것들은 크레스탈 본 로스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드릴링하고 임플란트 심고 한 1, 2mm 남고 이제 집어넣다 보면은 뭐 한 50, 60, 어떨 땐 70도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드릴링하고 픽처 넣는데 한 3, 4mm, 4, 5mm 남기고 픽처가 쓰면은 손으로 넣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빼고 드릴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인서션 토크가 100을 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핸드렌치를 하면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렌치를 하기 전에 드릴링하고 픽스처가 1mm 또는 2mm 정도 남고 나서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 언더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3mm, 4mm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집어넣는 것들은 그거는 픽스처를 망가뜨리면서 집어넣는다. 프레셔 네크로시스가 문제가 아니라 픽스처가 망가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ITI에서도 특히 이 ITI는 옥타잖아요. 티슈 레벨은. 샤프한 앵글은 스트레스에 집중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라운딩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헥사 부위를 펀칭 기기로 펀칭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엔도 할 때 쓰는 스모드 브로치, 바버드 브로치처럼 브로칭이라는 기구를 써서 이 픽스처를 회전시키면서 브로칭이라는 기구를 써서 이 펀칭을 안 하고 이 부위를 라운딩 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회사는 가공의 정밀도 때문에 또 펀칭을 고수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빡빡하게 100뉴턴 이상으로 심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픽스처는 왜 부러지는가?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 즉 3.5나 4.0은 구치부에 만약 심는다 그러면 월의 두께가 태생적으로 얇아서 아주 과한 힘이 오면은 부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메가젠의 ST라는 스탠다드 임플란트인데요. 보시면 왼쪽이 3.5고 오른쪽 3.5 미니고요. 오른쪽은 4.0 이상이죠. 레귤라입니다. 당연히 미니가 요 부위가 얇겠죠. 4.0도 그런데 오히려 3.5보다 4.0이 더 얇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애니원을 보시면요. 3.5, 4.0을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월이 얇죠. 4.5나 5.0보다는 확실히 월이 얇습니다. 월이 얇기 때문에 특히 어느 부위가 얇냐면 헥스가 위치하는 부위가 얇게 됩니다. 이 제일 위 부위를 립이라고 하는데 립도 중요하지만은 헥사 부위의 월 두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직경은 그러면 파절이 왜 되는가? 수평으로 파절이 될 수도 있고 수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수직 파절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힘이랑은 상관없고 사실은 픽스처가 너무 강하거나 어떤 결함이 있거나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작은 직경은
큰 직경에 비해서 확실히 파절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교합력, 그다음에 100뉴턴 이상으로 심었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랑 4.0이 있는데 이 부위를 이 부위가 이게 NE1은 0.25, 이거는 0.4인데 이 부위를 넓게 하면은 그거는 4.0이나 3.5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픽스처를, 작은 직경의 픽스처를 심을 때는 가급적이면 교합평면에 수직으로 식립하고, 얇은 픽스처 식립지는 싱글로 하지 않고 여러 개 개수대로 심어서 스플린팅을 하고, 그리고 교합면에 그러한 것을 스티프하게 제작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 커스프 앵글을 낮춘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부러지곤 합니다. 이것은 2007년도 스페인의 EAO에 나왔던 포스터인데, 픽스처는 제법 굵은 아스트라 ST죠. ST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이것도 우리 국내산 픽스처인데 수평 파절이 됐고, 제 선배분의 케이스인데 또 아스트라 ST인데 또 파절됐습니다. 이런 파절은 사실은 이제 프레셔가 올 때 프레셔의 반대편, 즉 텐자일 쪽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레셔가 오면은 프레셔에 이제 가해지는 그 인장력이 가해지는 부위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런 걸로 이제 취성 파절이나 벽성 파절이 온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그러한 핵이 크랙의 뉴클레이션이 오면 이것이 점점 프로그레션 돼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탁 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터진다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뭐 깨진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4.0 픽스처인데 전치부인데, 전치부는 사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바이트가 안 되게 하죠. CO도 안 되게 하고, 그리고 싱글일 경우에는 안테리어 가이던스도 아주 거의 안 닿게 하죠. 샬로우하게 하지만 거의 안 닿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특히 보면은 수직 파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것이 내 잘못이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수직 파절이 일어났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헥사 부위에서 시작이 되지 않느냐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 선배분의 케이스인데, 하나의 픽스처가 이제 한 2개 또는 3개로 수직 파절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이건 2개, 이건 3개가 일어났죠. 이런 걸 보면 소구치부에 심은 건데 이게 교합을 많이 줘서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타 회사들은 괜찮은가? 좌측이 NE1이고 가운데나 오른쪽은 타 회사들인데, 대부분 이제 4.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커넥션을 합쳐보면은 싱글 컨택이냐 더블 컨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월의 두께만을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타 회사들도 어쨌든 이 얇은 직경은 이 월 두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티그 프랙처를 예방하려면, 또는 이런 것들을 안 부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심으면 되겠지만 매번 GBR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은 헥사 부위에 파절이 있는데 이 부위에도 파절이 보이는 거는 헥사가 아닌 부위에 파절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5.0을 심었는데 파절이 일어나면 난감합니다. 그것도 좌우측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7.0을 심었는데요.
매번 7.0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심을 때마다 이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건 아닌데 가끔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구치부와 구치부에는 4.0을 심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저는 넌 헥사 어버트먼트를 싱글일지라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헥사 부위에 파절이 일어나는 건데, 픽스처도 헥사, 어버트먼트도 헥사 하면 헥사 투 헥사 부위가 무언가 이제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 부위에서 크랙이 시작된 거니까요. 그래서 넌 헥사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멀티플로 할 때는 가능한 한 스플린팅을 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교합점은 픽스처가 존재하는 방향에, 이제 심다 보면 앵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교합점을 앵귤레이션이 아닌 방향, 버칼 쪽이나 이렇게 되면 대부분 캔틸레버가 되니까. 그리고 가이드는 약하게 형성해 줍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버트먼트의 헥사는 임플란트와 닿지 않고 오로지 방향성만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픽스처에다가 넌 헥사 어버트먼트를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게 빡빡하게 심은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에서 헥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의미가 있나요? 헥스가 있는 픽스처에 헥스가 있는 어버트먼트를 넣었다고 가정해보면 둘 다 4.0인데 이것을 6번에 심었다고 가정해보면은, 아까 제가 이것이 이제 혹시나 크랙이 발생할 때 헥사와 헥스가 만나서 안 좋지 않을까 해서 넌 헥스 어버트먼트를 쓴다고 했는데, 넌 헥스 어버트먼트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픽스처의 헥사와는 닿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스트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ITI 티슈 레벨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넌 헥사, 넌 옥타 임플란트였어요. 그 픽스처에 저게 없었죠. 그 헥사나 옥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ITI에서 이제 그 옥타 픽스처가 만들어졌을 때 92년도에 그 유명한 벨저와 위스콧이 제안을 했었고, 스트라우만에. 그래서 99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버트먼트에 있는 옥타 어버트먼트는 오로지 리포지셔닝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 포지션을 잡을 때, 보철을 할 때 위한 것이지 사실은 방향성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기계적 공차와 거의 평행한 옥타의 구조, 옥타 커넥터들의 수직면들은 실질적인 힘을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비논이 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밴딩이 됐을 때, 사람이 딱딱딱 수직적으로만 씹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갈아서 먹기 때문에 밴딩이 됐을 때는 틀리다는 것이죠. 밴딩이 되면 어버트먼트가 휘고 픽스처도 약간 휘면서 서로 헥사와 헥스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트레치 데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최소한 3.5나 4.0처럼 작은 직경의 픽스처들은 조금 강한 걸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콜드워 그레이드 4로 제작하기 시작했고, 수입되는 모든 타이타늄 환봉을 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수검사를 해서 보내달라. 여기도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크랙이나 이런 것이 애초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이제 미국의 카펜터라는 회사, 그 펜실바니아 그 와이오밍 주에 있는데 2017년부터 이제 냉각 가공을 시작하고, 인디애나에 있는 포트웨인이라는 회사는 2011년부터 이 콜드워 그 환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회사들 거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픽스처 헥스 부위도 부드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브로칭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헥스 부위를 그래서 라운딩 오프를 하고, 최근에는 여러 회사에서
예전부터 많았지만 넌엑스 임플란트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커넥션을 가진 임플란트를 개발을 해서 되도록이면 부러지지 않고 싱크다운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대부분 헥스 픽스처의 헥스 어버트먼트가 이루어지는 접촉 면적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헥스 픽스처의 넌엑스 어버트먼트를 하면 접촉 면적은 49% 증가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 닿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다가 픽스처 자체도 넌엑스 픽스처면은 여기다가 넌엑스 어버트먼트를 하면은 72% 더 접촉 면적이 증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밴딩이 됐을 때 이 훨씬 접촉 면적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더 잘 견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넌엑스 픽스처들은 숙명적인 게 뭐냐면 마운트가 있어야 돼요. 마운트가 없으면 이것을 넣었다 뺐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헥스를 잡고 넣는데 프리 마운트들은 마운트 프리는 대부분 헥스 부위에서 걸리는 것인데 헥스가 없으니까 마운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드릴링을 좀만 하고 픽스처 넣었을 때 덜 들어가면 또 마운트를 껴서 어떻게든 빼내고 다시 드릴링하고 또 집어넣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악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상악동 수술을 하고 보코링구알로 얇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4.0밖에 못 심는데 굳이 보니까 넌엑스 임플란트를 심고 싶은데 마운트를 잔존골이 2, 3mm인데 마운트를 풀고 어쩌다 저쩌다 하면은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꽝이죠. 그러면 나중에 심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메가젠에서 애니원의 넌인덱스 픽스처라는 것은요, 이제 헥사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무언가 이 픽스처를 잡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저 하방에 있고 대신 이 헥스 위쪽에 있는 헥스 부위는 없어서 어버트먼트는 넌 헥스만 써야 되고 넣었을 때 거의 넌 헥스 임플란트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을 바로 NI 픽스처라고 말합니다. 즉 마운트가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이제 요 식립 툴만 있으면 이것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직경 3.5, 4.0, 4.5에 적용을 하는데요.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바로 넌 NI 임플란트고 이것은 기존의 임플란트인데 애니원은 더블 컨택이죠. 그래서 더블 컨택인데 헥사가 여기 존재하지만 헥사가 없고 다 이 부위가 닿게끔 접촉 면적이 되게끔 하고 요 하방 부위가 이제 토록스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마운트 없이 넣었다 뺐다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촉 면적을 보면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류 루스닝도 덜하고 따라서 월 두께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 파절에 대한 위험성도 좋다라는 것이죠.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3.5에서는 더 극적입니다. 헥스 임플란트에 비해서 NI 픽스처가 더 증가했죠. 4.0보다 일반 4.0 애니원보다 3.5 애니원 NI가 더 월두께가 증가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넌엑스 임플란트지만 이 수술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운트가 없어서 훨씬 편하고 그리고 강한 교합력에도 이 월두께가 좋기 때문에 3.5는 4.0 이상 4.0은 4.5 이상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냥 이런 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에서도 비록 비틀림에서는 즉 하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룩스가 작아서
비틀림 강도는 픽스처를 식립할 때 약간 줄어들었지만 100뉴턴 센티미터 이하로만 식립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100뉴턴으로 심어야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축 강도는 개선 전에 비해서 픽스처에 헥스가 있는 것에 비해서 넌 인덱스 픽스처는 약 20%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쓰냐면요.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27번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캐리의 수도 많아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엔도에서 살릴 수 있을 텐데 흔들려서 발치했습니다. 발치하고 기다리다 보면 특히 상악 7번을 발치하고 기다리다 보면 버커링 고알로 좁은 경우가 많죠. 4.5를 못 심고 4.0을 심어야 되는데 이때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티슈 레벨을 여기 심었는데 4.0을 이때 골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 덴사바를 써서 역회전 시키면서 익스펜션 시키고 NE1 NI 4008을 심었습니다. 4.5 이상이라고 이제 간주하는 것이죠. 4008 NI고요. 이것을 이런 식립 툴로 심고 그리고 이제 덴사바로 해서 이 ISQ 수치를 측정하고 3개월 후에 75 정도의 수치가 나와서 이때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보초를 시작합니다. 다른 증례인데요. 10번 부위, 16번 부위는 이 부위에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위해서 덴사바를 역회전하면서 2.3, 3.3, 4.3을 하고 이제 4.5인가 5.0을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덴사바를 할 때는 이제 3mm 정도 올릴 때는 이것이 자가골이 갈리면서 프로펠러식으로 위로 이것을 보내주기 때문에 따로 고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라미나 듀러가 새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문제는 이제 20번 대예요. 10번 대에 이제 보철휠이 들어가고 나서 환자분이 좌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발치를 10번 대를 하고 25, 27 발치하고 한 두세 달 기다린 후에 라테랄을 했습니다. 라테랄을 하는데 버커링 고알로 얇아서 4.0을 심을 수밖에 없었는데 소고치 부는 4.0을 했고요. 대구치 부위는 4.0을 심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NI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4.5 정도로 간주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폭경이 안 나올 때 대구치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26을 크로닉 페리오돈타이티스 때문에 발치하고 약 2, 3개월이 지났는데요. CT 뷰인데요. 이 부위가 확실히 뼈가 별로 없죠. 특히 팔라탈 부위. 그리고 버티칼로도 약간 디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심으려고 봤더니 뼈가 너무 얇아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에 4.0의 픽스처를 심은 거죠. NE1 넌 인덱스 임플란트를 심고 커버 스크류도 좀 틀려요. 좀 길게 들어가죠. 그리고 버커링 고알로 고리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퍼티 타입의 고리제를 써서 이제 그 버칼 쪽에 이제 이 스티키 본 같은 팔라탈 쪽에 스티키 본 같은 그런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팔라탈도 하고 버칼도 하고 그리고 멤브레인을 하고 그리고 슈처하고요. 그리고 한 4개월 기다려서 2차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임프레션을 떠서 템포러리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치부의 버커링고알 디멘션이 안 나올 때 쓴다는 것이죠. 이 환자분은 16번 부위가 페일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의뢰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인데 서울에 왔을 때 이제 친척 소개로 오셨어요. 16번이 버칼로 심겨져 있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특히 상악 구치부에 팔라탈 플랩을 잘 안 여니까 하다 보면은 버칼 쪽으로 많이 심게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오래 지나다 보면 버칼 보온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페일 되게 된 거죠. 쉽게 발골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 테크닉을 했습니다. 소켓 프리저베이션 테크닉은 일단 덮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EAO 의장이었던 크리스토퍼 함멜의 방법처럼 디에피세리얼라이제이션 후에 에피세리움을 팔라텔에서 띄어다가 이렇게 덮는 방식이 있었지만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가이틀리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디에피세리얼라이제이션을 다이아몬드 버로 좀 하고 있죠. 이렇게 디에피세리얼라이제이션을 발치와 부위에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디펙트가 있는 부위, 이것이 아까 버칼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위에다가 이제 멤브레인을 집어넣고 그리고 고리식을 하는 것이죠. 고리식은 이렇게 퍼티 타입의 바이오스 콜라겐이나 그런 퍼티 타입의 그 뼈를 갖다가 패킹을 하고 그리고 이 멤브레인을 링구얼 플랩을 열어가지고 링구얼 플랩 안으로 터깅 시키는 것이죠. 일종의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 같죠. 그리고 슈처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당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똑같이 디에피세리얼라이제이션 후에 버칼의 멤브레인하고 퍼티 타입의 고리식제를 넣고 그리고 링구알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스티치 아웃 할 때의 모습이에요. 약하게 에피세리얼라이제이션이 되고 있고요. 4개월 후에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제 통영에서 오시는 분인데 여기 친척이 계셔서 이런 상태인데 되게 두꺼운 걸 심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조금 하면서 NE1, NI 4507을 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의 효과를 보면서 그리고 약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살짝 했기 때문에 뼈도 생기지 않을까, 덴사바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NI를 사용할 때 이제 가장 문제점이 헥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임프레션 뜰 때는 좋은데 보철물이 오면 항상 지그를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공소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스크루 루징이나 이런 게 혹시나 되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지그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그가 없어도 퍼티 인덱스를 링구알에다 떠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지그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이런 박스가 한 2개쯤 나와요. 매년 이런 박스가 2개쯤 나오는데 그래서 성별로 해가지고 지금 2001년, 2000년부터 21년간 이 지그와 템포라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픽스처는 왜 부러지는가의 3번째인데요. 그러면 이런 NI도 좋고 다 좋은데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조금 더 본 레벨 임플란트보다 같은 직경에서 안전한가라는 문제입니다.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조금 센서티브한 임플란트예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플랩을 열어서 어느 정도 보고 심고 약간의 고리식도 하고 슈처를 해서 닫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이제 잇몸이 내려간 거예요. 잇몸이 내려가면은 요 부위가
이 부위가 이제 폴리시드 넥 부위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픽처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뚱맞은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쥔지바가 리모델링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서 심어야 됩니다. 즉 본에 맞춰서 심는 것이 아니라 티슈에 맞춰서 심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슈 레벨이죠. 그래서 본 그래프트를 많이 하거나 이런 데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메가젠이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스트라만 콜로니에 속하고 오스템의 SS는 좀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메가젠의 이 티슈 레벨은 플랫폼이 4.8밖에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박희웅 선생님이 그려주신 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조인트 스테빌리티가 확실히 티슈 레벨이 본 레벨보다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조미에서 딩이 ITI의 이 픽스처와 이것이 이제 옥타가 없는 픽스처에 원피스 어버트먼트를 할 경우, 옥타가 있는 임플란트에 원피스와 투피스 어버트먼트를 한 후에 밴딩 테스트를 한 거예요. 밴딩 테스트를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대동소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옥타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커넥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피스나 투피스가 실험실적 차이는 있겠지만 임상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에 보시면 46번에 4.0의 8mm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구치분대에 썼어요. 그런데 지금 8년째 잘 쓰고 계시죠? 또 이런 환자가 왔는데 하악 좌측 부위에 뼈가 별로 없어서 연세가 드신 분이라 특별한 GBR 없이 3.5의 8mm 티슈 레벨을 심었습니다. 물론 브릿지했는데 8년째 큰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왔는데 좌측부터 했는데요. 티슈 레벨, 앞쪽이 티슈 레벨이죠. 직경이 3.5입니다. 9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잘 쓰고 계십니다. 물론 이 분들은 특징이 대부분 여자 환자분들이고요. 바이트 폴스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3.5를 심었을 때는 4.0은 남자분이었죠, 참.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를 만들 때 요새는 대부분 보철모를 지르코니아로 하니까 보철모를 지르코니아로 하고 있고 또 작은 직경에 3.5나 4.0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되도록이면 보철물의 사이즈를 메지오 디스탈이나 버코링구알로 10에서 20%는 줄이고 커스프의 경사도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프리핸드일 경우에는 메지오 디스탈도 보시다시피 되게 낮추고 있죠. 좀 90% 정도, 버코링구알도 이런 식으로 줄여서 되도록이면 교환면에 오는 힘을 줄이려고 합니다. 골드보다는 확실히 지르코니아가 강하고 힘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흡수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향후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임플란트를 심거나 큰 사이즈도 마찬가지지만 되도록 그럴 때는 사이즈를 줄이고 그 오클루잘 테이블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과거부터 한 2005, 6년부터 여러 회사에서 국내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넌 헥스 임플란트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도 처음 나왔을 때는 넌 헥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보철을 할 때 어느 정도 넌 헥스 어버트먼트를 써야 되는 부담감은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외에는 임상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루틴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사용하다가 정말 써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속옷집인데 3.5를 심을 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NI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스크류 루즈닝 후에 픽스처 파절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류 루즈닝과 픽스처 파절 뭐가 먼저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요. 사실은 스크류 루즈닝이 반복된다는 것은 만약 반복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철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미 크랙이 있든지 아마 스크류 루즈닝 후이 반복적으로 온다면 분명히 그 전에 크랙이 먼저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픽스처 파절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스크류 루즈닝만 이제 반복적으로 오는데 픽스처 파절은 없다. 이거는 보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버트먼트를 잠글 때도 30이나 35로 잠그고 약 20초 정도 그것을 유지해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템포라리를 안 하는데 템포라리를 하고 나서 치마될 대로 치마되게 해놓고 새로운 크라운을 할 때 또 30이나 35로 잠그면서 2번 정도 잠그면서 20초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저는 별로 생기는 스크류 루즈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크류 루즈닝 후에 반복적인 스크류 루즈닝이 온다는 것은 저는 이미 픽스처에 크랙이 이미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어서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우신데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